실검 시험 보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시험장 들어가고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정답 올려드렸습니다. 일단 킬러 문항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50문제에 대한 전체 해설은 이 뒤에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킬러 문항 영상은 스캔으로 찍어갖고 하는 거라 영상 화면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그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시험장 들어서 문제 풀면서 요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점수에 영향을 좀 미쳤겠구나, 이게 정답률을 낮추는데 영향을 줬겠구나 싶은 것만 뽑아갖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7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맞는 거면 7세기, 10세기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고요. 7세기, 10세기가 3점짜리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가끔 인물을 물어볼 때가 있지만은 대체로 사건의 순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건 순서를 잘 배열하는 게 중요한데, 7세기 때는 중국이 중원을 통일하고 통일국가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 통일국가가 고구려를 쳐들어오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고구려랑 중국하고 싸우는 와중에 삼국 내부에서도 통일 전쟁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거기서 신라가 마지막으로 최종 승자가 된다는 게 7세기 때의 특징입니다. 요거를 크게 10년대, 40년대, 60년대, 70년대로 구분해 두세요. 10년대 전투는 수나라와의 전투고요. 40년대 전투는 당나라와의, 60년대 전투는 나당연합군과 백제, 나당연합군과 고구려 전투고요. 70년대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당끼리. 그걸 구분하면 됩니다. 40년대 전투가 시작되는 큰 계기가 뭐였었냐면은, 두 명의 힘센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그때 여왕이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신라가 막 쪼이게 됩니다. 이 쪼인 것을 당나라한테 도와주세요 해갖고 당태중이 이거 고구려를 쳐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겁니다. 연개소문의 대당 강경책과 신라의 도움 요청이 당태중이 그럼 내가 가야지 하면서 명분이 됐던 거라고요. 자, 그리고 당태중이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죽을 뻔할 정도로 크게 실패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신라가 저랑 같이 하실래요? 그러니까 당태중이 얘가 뒤에서 후방에서 쌀을 준다는데, 그리고 후방에서 고구려를 후방으로 공격해주면은 이번에 싸우는 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해갖고 오케이 해줍니다.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의자왕이 등장하고 나서 의자왕이 신라의 중요한 기지를 공격한 게 대야성함락입니다. 이때 신라 김춘추의 사위가 딸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 관계도 만들어지고요. 자, 연개소문이 정변해갖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귀족 연립 정권을 끝내고 하나의 귀족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태종이 침구에 들어오는데, 이 연개소문이 왕을 죽인 거에 대해서 내가 혼내주겠다 이런 핑계로 들어오는 거고요. 또 신라가 백제하고 고구려가 신라를 괴롭히니까요. 이때 여제 동맹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구려 백제 동맹이 괴롭히니까는 신라가 계속 도와달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명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당태종이 죽을 뻔했었어요. 그 백전노장의 장수가 고구려에서 죽을 뻔했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물리치고 당태종이 이제 가갖고 있는데, 신라가 와서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해갖고 그럼 해보자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오지 못했던 것은 바로 다음에 당태중이 죽습니다. 49년에.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자, 그랬다가 654년에 무열왕이 왕이 되면서, 태종 무열왕이 왕이 되면서 다시 나당연합의 기운이 다시 좀 회복이 돼요. 이제 그러고 나서 들어온 게 660년대 진짜 싸우게 된 겁니다. 나당연합군이. 백제 멸망하고. 왜군이, 엄청난 군대의 왜군이 도와주러 오는데 진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바로 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금강전투입니다. 백강이 금강말합니다. 이것까지 지면서 더 이상 지원할 군대가 없어요. 백제 부흥운동이 사실상 끝난 거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후에 백제 멸망시키고 바로 고구려 공격했었는데 다 막아내고 있었어요. 연개소문이 있을 때 막아내고 있었는데,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내분이 발생해갖고 어이없이 망하게 됩니다. 연개소문이 죽었다는 게 같은 말이 이제 내분이 발생했다는 건데, 연남생이라는 장남은 당나라에 투항해갖고 이제 얘가 당나라 군대 끌고 오고요. 연개소문의 동생이었었던 연정토는 신라에 투항합니다. 이게 악마의 숫자 666대 1입니다. 고구려는 이걸 계기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고 2년 있다 망합니다. 채 2년도 안 걸리죠. 자, 668년에 고구려 멸망을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70년대를 지들끼리 싸우는 건데요. 나단끼리. 이 신라는 고구려 부운동 세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구려 부운동 세력이 신라에 투항했을 때 고구려 왕으로 삼아주고 나중에 보덕구 왕으로 삼아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 보냈냐면요, 전라북도 익산으로 보내거든요. 전라북도 익산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백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당나라 군대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 부운동 세력하고 당나라하고 싸움을 이제 붙이고 지들끼리 싸우는 것을 후원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당 전쟁에 고구려 부운동 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익산 지역으로 왔다, 전라도 지역으로 왔다라는 거, 그거는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백제 지역의 당나라 군대를. 자, 그리고 소브리즈는 사비주라는 건데, 사비를 당나라가 지금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신라가 일방적으로 신라주를 설치한 겁니다. 백제 지역에 처음 신라주를 설치한 겁니다. 소브리듯이 부리겠다 하는 겁니다. 백제 사람들을.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나당 전쟁이 되는 겁니다.
74년에는 안성을 이제 보덕궁왕으로, 여기는 고구려 왕으로 임명했다면 보덕궁왕으로 임명하고요. 그리고 맥입니다. 맥이 마지막 전투를 매섭게 싸워서 그 끝을 봤다라는 겁니다. 매송이 75년, 76년에 기벌프 전투로 이제 나당 전쟁이 끝나고 삼국통일이 이제 역사적인 삼국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연장투가 신라 만명에 했다. 이게 분열 말하는 겁니다. 연개소문 죽고 난 뒤에 악마의 숫자 666이고요. 자, 매소성 675년입니다. 그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대성 공격은 당태종이 들어올 명분 42년이고요. 안성을 보도왕으로 책봉했다. 이게 74년을 말합니다. 김춘추가 당과 군사동맹 성사시켰다. 이건 당태종의 원정 실패 이후의 일입니다. 648년 40년대 상황이에요. 40년대. 자, 연개소문의 정전 40년대 상황입니다. 당태종의 침입의 배경이 됐던 걸 말합니다. 자, 부여풍이 왜군과 백관이 싸웠다. 이거는 고구려 부운동이 끝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60년대 전투를 말합니다. 자, 그럼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번은 그 사이 시기 문제 찾는 겁니다. 이것도. 최초원 형제가 왕을 협박해갖고 이제 했다. 이게 최초원이 집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최초원이 집권하고 난 뒤에는 지 동생도 죽여요. 그래갖고 같이 있었다면 막 집권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유경이 최희를 죽였다. 이제 최씨 조건이 끝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무신집권기는 시기 구분이 되게 중요하고 잘 나오는데요. 최시기하고 최씨 아닌 시기로 구분하면 돼요. 이 앞시기는 최씨 아닌 시기. 그리고 최시기 때는 권력이 세습되면서 이제 무신 정권이 안정화된 시기입니다. 최씨 정권 60여 년을 거치고 여기 약 10여 년 정도는 이제 끝나가는 시기인데 원나라 관청이 하나 둘씩 설치되면서 그 다음에 원관속기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말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정경이 시기가 있었다. 정중부 경대선 이이민. 그리고 최시기. 최충원이 혼자 독점하니까 우항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항이 받았다. 4명이 집권했었다. 그리고 준현이가 잠깐 입구 없고 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원나라 관청이 설치되는 시기라고 하셔도 돼요. 12년 동안. 자, 정경의 시기 때 대부분 유명한 밀라는 다 이때 있습니다. 요거를 서보이 망전사라고 해요. 이게 하극상이 벌어지니까, 무신들이 하극상이 벌어지니까 백성들도 나도 저렇게 한번 서봤다는 거지. 서봤는데 망했다는 거지. 무신하고 다르게 애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밀라는 많았지만 잘 안 됐다. 다 죽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서북민의 밀란, 이게 처음이었었고요. 김보당난, 조이총난, 망인망소의난, 충청도, 전주 군인과 관노의 난, 전라도, 김삼이 효심의 난, 경상도. 그래서 전국적으로 벌어집니다. 요 세 개는 북쪽 지역에 있었던 거고, 요 세 개는 남쪽인데, 이거는 충청, 경상, 전라 하나씩 있다라는 겁니다. 요 공주죠. 자, 그래서 최충원 때 있었던 건 만적의 난이라고 해갖고, 이 사람의 그 간호, 산호가 난을 일으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후 때는 이제 몽골이 쳐들어와갖고, 몽골 침입으로, 이 안정화된 권력이 몽골 침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희가 죽고 나서, 최씨가 죽고 나서 설치된 게 쌍성총관부고요. 이게 우리나라 동쪽에 뚫린 거고, 동쪽에 38선이 뚫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집권자가 있을 때, 임유모가 있을 때 동령부가 뚫리는데, 동령부는 그 서쪽에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38선이 양쪽에 뚫려서 더 이상 항전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끝났어. 이제 항복할래. 그럼 육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지로 간다는 것은 싸움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육지로 간다는, 왕이 육지로 간다는 것은. 근데 무신들은 안 따라가요. 이 무신의 대명사인 삼별초는 안 따라가고 섬으로 계속 다니면서 항전합니다. 4년 동안. 70년부터 74년까지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다니면서 강진제로 다니면서 항전하는데 이게 진압돼요. 진압되고 마지막 설치한 원나라 관청이 탐라총관부입니다. 이걸 쌍동탕이라고 해요. 쌍동탕. 막 몽골 쳐들어오니까는 몸이 으실으실해요. 몸이 으실으실해갖고 쌍동탕 하나 마셨는데 그걸로 끝난 거야, 우리 고려는. 자, 그러고 이제 뭐로 간다? 원간섭기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요 순서 잘 기억해주세요. 자, 그럽시다. 강조 정변은 목종을 폐위한 사람이죠. 목종을 폐위하고 이제 현종으로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배종선이 삼별초를 진도에 상전했다. 그 요 사이 말하는 거예요. 삼별초 항전기. 만적의 난이 여기 맞습니다. 만적의 난. 조이총 여기 말하는 겁니다. 조이총. 자, 김보당난 여기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자, 그래서 순서 잡으시면 됩니다. 순서는 하나하나 연도를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전후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갖고 범위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한 번만 이게 이미지화 되면은 이건 절대 안 틀려요.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미지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험에 빈출되는 사상사 문제, 그 승려대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엄일성 법궤도, 의상이죠. 부석사 만들었다, 관음신앙 강조했다. 자, 의상의 두 문자를 부화교관이라고 했고요. 부석사, 화엄종, 교단을 주축했다. 그리고 관음신앙 전파했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상, 부하들 많이 만들었다. 부화교관. 자, 귀법서의 주지. 모든 법은 하나로 귀일한다. 자, 우리 고려 왕들은 호죽을 제압하듯이 호죽하고 손잡았었던 승려들도 제압해야 되거든요. 제압하는 방식이 불교 통합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불교 통합운동은 고려 불교사의 타이틀 같은 겁니다. 대장경과 결사운동, 불교 통합운동은 고려사의 타이틀 같은 것이다. 처음에 광종 때 균형한테 맡긴 게 귀법서였습니다. 이름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귀법사, 모든 법은 하나로 귀일한다. 뭉치겠다는 겁니다. 자, 보현시원가를 저술했다. 그 써있는 건 보현시원가지만 발음할 때는 보현시원가라고 합니다.
그 화엄사상을 정비합니다. 귀녀입니다. 귀녀. 광종 때 문종의 아들이다. 문종의 아들. 왕자가 되면서 통합이 이때 일단 선고합니다. 이 통합을 선고한 게 천태종인데, 자, 크게 보면 불교는 교중하고 선중이 있었어요. 교중에 5교가 있었다. 5개 종파가 있었고요. 선종은 9개 산문, 구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다 합칩니다. 그래서 교선 통합한 겁니다. 우리 지금 말하면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합친 거예요. 개천교라는 되게 독특한 종단을 만든 겁니다. 이게 고려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게 천태종과 조계종인데요. 교선 통합종이라는 말은 고대는 쓰지 않아요. 고려 때 처음 쓰는 말입니다. 교종과 선종까지 합친 두 개 종단을 천태종과 조계종이라고 합니다. 천태종은 의천이, 조계종은 진울이 하는데 이거 합치면은 천지천조라고 해요. 천지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천지창조. 자, 천지천조. 완전 천지창조한 겁니다. 새로운 종단을 만든 거니까 교선 통합종이 생긴다. 자, 국청사 천태종, 의천 말합니다. 교관겸수. 이때 내세운 논리가 교감수. 이 사람은 정의 쌍수라는 걸 내세워갖고, 야, 원래 같이 하는 거야, 임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교종과 선종은 원래 같이 하는 거야. 했다는 거죠. 자, 천태규례에 의거했다. 법화신앙 강조했다. 강진 만덕사, 백년결사를 결성했다. 이 천태종 쪽 승려인데요. 천태종 쪽 승려도 결사운동을 전개합니다. 그게 요새입니다. 요새. 그 무신집권기 때 결사운동을 주도한 건 주로 선종 쪽이 주도하는데요. 이 교중에서도 합니다. 교중 중에서도 요새는 변한 거니까, 요새는 좀 달라진 거니까, 요새는 무신집권기 분위기에서는 요새는 좀 달라진 거니까. 자, 요새가 전개했었던 결사운동을 백천만법이라고 합니다. 백천만법. 백년사 천태종 만덕사에서 법화신학을 강조했다. 백천만법이라고 합니다. 심성의 도야 유불일치설. 자, 해심의 스승인 진울이 선교통합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제자에 있었던 해심은, 이 해심은 유학자 출신이에요. 과거까지 합격했던 사람입니다. 합격하고 이제 머리 깎고 중된 사람입니다. 그 제가 보니까 유교하고 불교도 비슷해요. 이것도 합칩시다 한 겁니다. 스승이 교선 통합하니까 한 발 더 나가서 유교 불교까지 합칩시다. 이게 해심입니다. 해심. 자, 정해상수 도로점수 진울이고요. 자, 교장을 편찬했다. 의천은 그 앞에 대장경이 있는데요. 대장경은 부처님 말씀을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겁니다. 성경책을 해석하는 목사님들의 어록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의 어록만 모아놓은 것을 교종장서, 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편장경이라고도 해요. 속편장경. 초조 대장경이 있고 거기에 속편으로 만든 게 속장경인데 이 의천이 한 겁니다. 중국과 일본에까지 가갖고 스님들 좋은 말씀을 다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목사님들의 말까지 다 구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잘 해석한 여러 스님들의 글들을 모은 겁니다. 자, 구산선문 개창한 사람은 도의라고 하고요. 자, 승과는 광종 때 처음 실시됩니다. 과거 실시할 때 승과도 처음 실시됩니다. 그 신라 때는 없었어요. 신라 때는. 국사 왕사에 임명됐던 사람은 광종 때 탄문 해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국사 왕사에 임명됩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23번 한번 볼게요. 조선 후기 때 붕당 정치에서 제일 잘 나오는 사건이 예송 논쟁하고 환국 정치, 그리고 경종 때 있었던 그 사화 있죠. 잘 나옵니다. 그 영주 때 있었던 이제 그 정책 사건, 이인자의 난, 나주개수 사건, 그런 것들, 그리고 정주 때 있었던 사건, 정주 때는 박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이 쭉 잘 나옵니다. 특히 이 앞에 붕당 정치랑 관련된 것들은 아주 잘 나오니까 봐두세요. 자, 이게 기예송 갑인예송이고요. 이건 경신왕국, 기사반국, 갑술왕국, 병신처분 말하고, 이건 신임사화라고 합니다. 이거 현종 때, 숙종 때, 경종 때 말합니다. 자, 키워드 한 번씩 볼게요. 허적이 죽었다 그러면 이 경신왕국 때입니다. 허적이, 허씨의 이름의 외자면 남인입니다. 기름 먹인 장막, 즉 왕실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갖다 썼답니다. 이게 왕이 열받게 만들었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인들이 남인들이 역물을 일으킨다고 거짓 고변했을 때 숙종이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면서 남인을 다 내치게 합니다. 그래서 남인이 날아간 사건을 말합니다. 자, 흔히 붕당 정치는 서남 간의 관계를 말해요. 서인과 남인 간에. 남인은 딱 2번밖에 집권 안 합니다. 남인이 딱 2번 집권한 게 뭐였었냐면요. 예송 때 한 번, 갑인 예송 때, 그리고 기사회생한 거, 기사반국 때 딱 2번이고 나머지는 다 서인이 집권한 겁니다. 그래서 요때 집권했었는데 이게 현종 말년이었었어요. 즉 숙종 초반이 남인 집권기였었다고. 숙종 집권부터 숙종 6년까지가 그 남인을 쫓아낸 게 경신왕국입니다. 자, 이 기름장막 사건, 유학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왕비가 보기했다. 이게 이제 인연하고 보기 사건 말합니다. 그 패비 민씨 보기 사건인데 이게 이제 갑질왕국이라고 해요. 갑질. 숙종이 갑질한 겁니다. 자, 그래 봅시다. 장희빈이 왕비가 됐었는데요. 다시 희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왕비가 보기하니까 왕비 비가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바뀌는 겁니다. 장희빈하고 원래 왕비하고 위치가 바뀌는 걸 말해요. 이게 갑질왕국입니다. 갑술왕국. 자, 이 송시열을 내쳐라.
송시열이 이제 그 서인의 대표 주자거든요. 서인이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남인이 짓거리 있었던 기사회생을 말합니다. 자, 이거는 그겁니다. 남인이 너무 나대니까 걔 싫어갖고 이제 쫓아냈던 것이고요. 자, 이거는요, 숙종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장희빈. 아들 낳습니다. 그 아들을 원자, 즉 세자를 만들고 싶었는데 남인이 찬성하고 서인이 반대하니까 남인을 등용했다. 남인이 장희빈 쪽으로 줄을 잘 섰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사회생했다. 자, 그랬던 숙종이 이런 사랑은 오래 못 가거든요. 금방 장희빈한테 질립니다. 질려서 이때 이제 왕비를 쫓아냈거든. 장희빈을 왕비를 드리려고요. 장희빈 왕비를 만듭니다. 자, 근데 숙종이 있잖아요. 신하들한테 왕비를 폐비시킨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놓고 자기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왕비를 잘 지내나? 이러라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때 숙종이 또 갑질한 거예요. 이건 그냥. 야, 왕비 어떻게 잘 지내는 거야? 하니까 이걸 눈치챈 서인들이 왕비를 보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말이 맞네 하면서 다시 서인을 드리고 남인을 내쫓고 장희빈 내쫓고 했던 게 갑질한 겁니다. 갑질한 거. 요 병신처럼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신임사하는 소론이 노론 공격했던 걸 말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임진왜란, 정묘란, 병자란 상당히 잘 나오죠. 이 세계 전투를 구분하는 게 잘 나옵니다. 강도는 강화도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심도라고 돼요. 참고해 두시고요. 자, 복림대군, 임평대군은 피했지만 왕은 피하지 못해 남한산 살았다. 병자군한테 말합니다. 자, 정문부 이방은 임진왜란 때고요. 강훈입은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 때. 임진왜란도 아니고 호란 때도 아닌 그 사이에 있었던 왕 때입니다. 김시민, 진주성은 임진왜란 때고요. 자, 임경업은 정묘호란 때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래갖고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가는 도중에 화의가 맺어집니다. 정묘호란은 금방 끝났거든요. 금방 끝나갖고 그때는 전쟁에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었고, 이제 병자호란 때 임경업을 씁니다. 임경업이 적들이 쳐들어놓고 길목에 백마산성을 정말 잘 다져놔요. 그때는. 근데 정작 적군이 임경업이 있는 곳은 피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피해서 이제 우회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때도 크게 싸우진 않았었어요. 그냥 잘 준비했다. 그래서 적군한테 좀 위협이 됐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경업은 정묘호란 때는 안 싸웠다. 병자호란 때만 그나마 이제 적군을 대비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잘 대비돼갖고 이제 여기도 피해 내려갔다 합니다. 하여튼 전투랑 관련된 것은 병자호란 때 관련이 있다. 임경업은. 자, 그리고 최윤덕 봅시다. 최윤덕은 세종 때 일이고요. 세종 때. 답은 4번입니다. 이게 29번, 30번 역사서 문제인데 이게 요번 시험에서 제일 난도가 높았을 겁니다. 제일 킬러 문항이었을 겁니다. 사료를 가지고 어떤 책인지 찾아보라고 했던 거니까요. 키워드 좀 알려드릴게요. 해동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K 그런 뜻입니다. K 요리, K 노래 뭐 그런 뜻이에요. 해동, 동국, 사만 이게 한국을 뜻하는 말들입니다. 해동의 삼국도 역사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책을 써야 한다. 없다는 거죠. 제대로 된 게. 그래 이게 사실상 첫 책을 말합니다. 물론 이거 이전에 구삼국사라는 게 있었지만은 그거는 국가 초기 때 쓴 거라 잘 된 건 아니고요. 사실상 관찬으로 쓰여진 것 중에는 거의 첫 책으로 봅니다. 이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책이고요. 이 늙은 신하한테 편찬하도록 했었다. 이제 김부식이 퇴임하고 난 뒤에 썼거든요. 자, 삼국사에 말합니다. 삼국사기. 자, 우리나라도 역사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한테 편찬하도록 명했다. 중국 역사에서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이 너무 적어서 내가 다시 그 기록을 쓰려고 한다. 삼국 이야기를 쓴 거라는 겁니다. 삼국 이야기. 삼국 사기입니다. 자, 나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자치통감에 의거했다. 편년치란 뜻이고요. 자치통감 강목의 취지에 따랐다. 강목 형식도 따랐다라는 거고,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 그리고 그 삼국기 이전 거는 외기라고 해갖고, 고조선과 삼만 같은 것들은 외기라고 해갖고 따로 더 붙인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입니다. 최초의 통사. 이게 K통사예요. K통사. 그걸 그때 말하면 동국통감이라고 합니다. 조선주에 들어와서 이런 통사가 완성이 됩니다. 삼국부터 고려까지 이어지는 통사가 완성이 돼요. 삼국 이전 얘기도 들어갔다. 그걸 외기라고 하고요. 요건 좀 아쉽지? 외기라고 한 것은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우리의 어떤 정통으로 삼아서 이름을 붙여줬으면 좋은데 요거는 했던 건 외기라고 따로 뺐던 건 좀 아쉬운 점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겁니다. 자, 괴력난시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사책을 쓸 때는 합리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신비한 얘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의 사관을 배격한다는 건데, 근데 역접이 들어와 있죠.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있잖아요. 역접이 들어가고 난 뒤에 이제 저자의 본 의도가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잖아요. 뭐 그런 식입니다. 제왕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신비한 점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중국도 그렇게 신비한 얘기를 쓰는데 왜 우리만 유별나게 그러냐. 이거 지금 김부식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김부식이 신의 사관을 배격했었거든요. 그래서 삼국도 시조들이 나타날 때 그 신비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을 자기는 쓰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안 썼었거든요. 김부식이 안 썼거든요.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역사책은
삼국사기 동해에서 이제 5건이 남아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그 일부만 남은 거까지 합치면 사례까지 총 6건이 남아있는데 항상 요거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책이 후기 책이고 이게 전기 때 책인데 뒤에 있는 책들은 삼국사기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책이에요. 이게 일종의 국정교과서 역할을 했었는데 이건 개인이 쓴 책들이고 물론 동명 패동무 선열은 왕명으로 쓰긴 했지만 어쨌든 개인의 역량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잘못된 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 삼국사기가 신비사관을 배격했거든요. 그 신비사관 배격한 걸 비판한 게 동명왕편과 삼국유사예요. 여기는 신비사관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고구려 건국시주의 신비한 이야기를 썼다. 이 사람은 그냥 불교 이야기도 이건 유교사관이고 유학자 썼으니까 이건 불교 스님이 썼으니까 불교사관인데 여기 안 써져 있었던 불교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요. 그리고 신비한 내용도 쓰겠다. 신의사관을 채택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뭐가 있냐면은 목차에 기편이라는 게 있어요. 신이한 이야기를 쓴다라고 해갖고 기편을 첫머리 삼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기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예 신비한 이야기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삼국유사입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네, 5번째 줄 김씨가 남쪽을 차지하고 김씨가 남쪽을 차지하고 대씨가 북쪽을 차지했으니 왜 통일신라라 하냐.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두 왕조가 있는데 왜 이걸 통일신라로 부르냐. 그러지 말자. 남북국 왕조라는 말로 부르자라는 말합니다. 이걸 처음 주장한 사람이 정조 때 그 규장과 검소관 출신 서울 출신의 유득공이었습니다. 정조 때 서울들이 정조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주적인 역사책을 쓴 겁니다. 지금은 남북국이라고 부르는 데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제 크게 없죠. 예, 이게 처음 얘기한 건데 이것도 바로 안 되고 한 200여 년 지나서야 이게 이제 일반화된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또 이 말을 못 쓰겠었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여전히 통일신라론을 제기했었습니다. 왜? 한민족은 만주랑 관련이 없다는 걸 걔들이 이제 막 강조하려고 그렇게 어거지를 쓰게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는 이제 유득공이 말했던 게 정착이 된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풀어놓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은 순서 문제인데 보시면 삼국사기, 그 다음에 삼국유사, 그 다음에 조선 전기 때 동국통감, 조선 성종 때 썼었던 성종 때 책에 동국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 성종이 책을 완성한 사람이거든. 완성했기 때문에 이름은 성종이라 한 겁니다. 그 동국자 들어가면 지금 말하면 K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종 때 책 이름을 경동똥똥 국악회라고 합니다. 경국대전,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동문선. 이게 역사책 완성, 지리지 완성, 그리고 한국 문학 전집, 문학책 완성, 그리고 국악이라는 것은 국조울의 약학개법, 예악을 정배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숙주 해동제국기까지 경똥똥똥 국악회라는 게 성종 때 이 문물 제도를 정비했다, 완비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건 조선 후기 때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그 순서를 맞추면 됩니다. 가, 다, 나, 라가 되는 거죠. 가다, 나라. 답은 2번이고요. 자, 30번 한번 봅시다. 유교사관이 입각했다. 유학자가 쓴 겁니다. 유교사관.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사를 쓸 때는 기전체를 쓰는 게 유행했었어요. 정사. 그 고려시대 때, 자, 이것도 간단히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역사책은 편찬 형식도 되게 잘 물어봅니다. 고려시대 딱 5개 책을 가지고 계속 돌려내는 건데, 요 5개 중에서는 기전체는 얘밖에 없어요. 기전체. 사기 형식으로 쓴 거거든요. 사기가 기전체 형식을 처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삼국 사기. 사기를 본따 만들었다. 실제 본따 만듭니다. 그래서 기전체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동명왕편하고 제왕기는 시 형식으로 쓴 겁니다. 시를 쓴 거고요. 자, 해동 고성전은 열전이에요. 그냥 위인전 쓴 겁니다. 위인전.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위인들만 쭉 나열한 거고, 삼국유사는 기사본말체라고 해갖고 신문 기자가 본부터 말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들은 대로 그냥 죄다 적어놓는 거. 즉 기사본말체는 다 들어가 있어갖고 야사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야사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편년체라는 게 없다는 것도 잘 기억해두세요. 기전체 맞습니다. 자, 사초와 시정기, 이건 실록 말합니다. 실록. 불교사 중심으로. 이거 스님이 쓴 거거든, 삼국유사는. 이건 유학자가 쓴 거고. 민간서라 등을 수록했다. 이게 기사본말체예요. 다 때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야사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유사 맞습니다. 자,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썼다. 발해고는 그냥 발해 역사를 쓴 거예요. 이건 이제 동국통감 말합니다. 편년체, 동국통감 말합니다. 자, 답은 2번이죠, 2번. 자, 이것도 시기 구분 문제인데요. 이 계량기도 시기 구분을 연도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덩어리 잘 만들어 두셔야지 이게 이미지화 되어갖고 딱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절대 안 틀려요. 한 번만 해두시면. 그 제가 수업 때 이거를 시기 구분하는 거를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그거 한 번만 딱 자기 걸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백지 인출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근현대 문제가 오히려 문제 풀기 더 쉽다는 걸 느낄 겁니다. 한 번만 꼭 해보세요. 한 번만 들어보시고 한 번만 따라서 백지 인출 한 번 해보세요.
자, 계양기는 크게 시기 구분은요, 요 10년 동안을 아직 고종이 어릴 때 아버지가 대신 통치했던 시기를 흥선대원군 집권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강화도 주약으로 우리가 세계체제의 문호를 개방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자, 그리고 4년 동안 변하려는 노력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일본이 오키나와를 병합한 걸 보고 야, 이거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걔들한테 이제 병합되겠구나라고 해갖고 80년에 처음으로 이제 개혁을 시도합니다. 이 개혁 시도하면서 보냈던 게 2차 초신사 김홍집이었어요. 김홍집이 이때 이제 총리까지 역할하고요. 이때 한번 줄 잘 탔다가 대한민국 총리까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처음으로 만들었었던 근대적인 개혁 정부를 뭐라고 하냐면은 통리기무화문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 개혁 정부입니다. 자, 여기서 했었던 게 조영리별이라고 하는데요. 조사시 땄던 영선사. 그래서 뭐 개화하려면은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내는 개화를 가르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게 시찰단을 보낸 겁니다. 대규모 시찰단을. 일본 하나, 영국, 청나라 하나, 조사시찰단 영선사. 이게 일본 영선사가 청입니다. 그리고 군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81년은 그냥 채용한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외국 문물 배워오게 하고 이 사람들은 군대 만든 겁니다. 자, 오군영은 이영으로 줄이고요. 그래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서 만들었다가 이들이 갈등해서 90군대가 차별되면서 이모군란이 터지기도 한 거고요. 자, 너무 쪼여서 탈났다. 이게 조미 수호통상조약과 이모군란입니다. 이게 82년입니다. 임자 들어가면 2년을 말합니다. 자, 이모군란 때 통리기무화문이 폐지돼요. 대원군이 잠깐 집권하면서 이 통리기무화문과 이 별기군을 신식 기구를 다 없애버리고 원래대로 되돌려버립니다. 그러다 대원군을 청나라가 이제 납치해가거든요. 납치하고 난 뒤에 다시 뭐뭐하는 기구가 생긴 게 통리군국사무화문이라는 게 생겨요. 그 기무자 들어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기무자 들어가는 게 통리라는 말이 들어간다면은 기무자 들어가는 게 처음이에요. 이게 근무란 뜻이거든. 자, 그리고 84년에 갑신전변으로 이때 있었던 개화정책은 물을 먹게 됩니다. 사실상 중단이 되게 돼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자, 그리고 84년 이후에, 갑신전변 이후에 조심스럽게 조금씩 근대 분물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고요. 여기하고 여기에 있었던 개화정책을 동도서기적 개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입헌 군주제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한 게 갑오개혁입니다. 이때 개혁을 추진했었던 기구를 군국기무처라고 하는데 이것도 갑오개혁의 시작은 기무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무자가. 근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차 갑오개혁 때는 내각 7부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제 그게 주도하게 되고요. 대한제국시기 때는 내장원이라는 게 국내부 내장원이라는 게 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거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조선은 자주국이다. 자, 일본인은 조선 니네들이 처리 못한다. 이건 우리 일본 공사 간원이 처리할게 하는 게 이게 치해복권입니다. 치해복권에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 조약이에요. 첫 번째 조약에는 반드시 수호자가 들어갑니다. 관계를 닦는다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 조일 수호조교를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 있었던 겁니다. 76년에. 자, 그리고 미국과 수교한다. 이게 조미수호통상 조약입니다. 자, 미국에 처음으로 이제 세금 거두는 그 내용이 들어가요. 관세 규정이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조미 조약 때 말합니다. 82년 요 사이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통리기무화문이 그 사이에 들어가죠. 노비법 없어진 건 갑오개혁 때고요. 갑오개혁 때. 이걸 연도로 기억하면 되게 헷갈리는데 이렇게 범위 나눠서 하면은 어디쯤 있었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한성전기회사는 대한제국이 한 겁니다. 미국 콜브라는 회사하고 이제 합작해갖고 한 겁니다. 여기서 전차를 만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서울 시내에 그 전등을 가설하고 했었던 겁니다. 건양은 을미개혁 때 했던 겁니다. 갑오개혁 때 청일전쟁에서 이 청나라가 패하면서 청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합니다. 즉 이제 우리는 청나라 시간을 쓰지 않고 우리 연호를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연호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 개국 몇 년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을미개혁 때는 연호를 이제 제대로 만듭니다. 햇빛 뜬다 해갖고 건양이라고요. 자, 지방제도 개편한 건 2차 갑오개혁 때입니다. 2차 갑오개혁. 여기 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때. 답은 2번이죠. 33번 한번 볼게요. 그 공사 이름을 가지고 시기를 구분하는 게 있는데 하나부사 하면 하나같이 다 도망갔다 하시면 됩니다. 이모군란 때입니다. 그 보수 세력들이 일으킨 반란이기 때문에 그 일본인들이 당할까봐 도망갔었단 말이에요. 갑신전변은 개화파들이 일으킨 반란이고 해서 그때는 안 도망갔었습니다. 개화파들이 일으켰었던 갑신전변 때는 도와주겠다 했다가 안 도와주잖아요. 다 거짓말했었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속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케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돼요. 다케조라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다케조에. 여기는 하나같이 다 도망갔다 하나부사입니다. 자, 궁궐이 일본 공산에 습격당했다는 건 그 두 번 있거든요. 이모군란과 갑신전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씨일파들이 습격당했다. 민씨일파들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때입니다. 이모군란 때. 그리고 일본인 교관 호리오리한 놈이 죽었다. 이게 별기군 교관이었었거든요. 그 90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난 반란이기 때문에 신식군대 가르치는 그 교관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모군란입니다. 전주화약은 그 1894년 동학논민운동 때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 보수파들은 입헌군주하는 서양식 정치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자는 게 아닙니다. 입헌군주에서 목표 정해된 것은 갑신전변과 갑오개혁을 말합니다.
김기수 추신사는 강화도 조약 직후에 썼던 겁니다. 그 일본한테 가는 그 사절단은 신자를 많이 붙입니다. 조선후기 때는 통신사라고 하고 이 개항기 때는 수신사라고 하는데 왜 신자를 많이 붙이냐면요.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못 믿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신뢰를 통한다. 통신사. 신뢰를 닦자. 수신사라고 하는 겁니다. 못 믿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신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 들어가면 일본 하시면 됩니다. 이 강화도 조약 직후 때입니다. 1876년. 99년이 차별되고 발달이 되었다. 맞습니다. 3년 만에 끝났다. 갑신전변입니다. 갑신전변. 답은 4번이죠. 자, 우리 한능검은 인물사가 되게 잘 나오죠. 인물사가 나오면 이제 난도가 좀 올라가는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인물사 체크 잘 해두셔야 되는데 3급 따시려 하는 분들은 인물사는 뭐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2급, 1급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한흰샘이라는 게 큰 샘이라는 겁니다. 배작당 들어간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주시경과 이승만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런 말이 돌았답니다. 주시경은 한글 공부하러 배제학당을 다니고 이승만은 정치하러 배제학당을 다닌다라고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배제학당 출신 중에. 배제학교는 지금도 있죠. 배제대학교. 그 동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둘입니다. 자, 그러다가 한국 대한민국 말기 때 우리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운동, 지식인들이 여러 운동을 전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력으로 주장하는 의병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을 깨치기 위해서 계몽운동을 전개하고요. 계몽운동을 주로 교육과 산업운동을 전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학운동을 전개해요.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국학운동이 국사국어운동인데 국사국어운동의 선구자 같은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요. 주지빡신이라고 합니다. 주지빡신. 주시경과 지석영, 박은식과 신채호가 있는데 주시경과 지석영이 했었던 게 국문연구소예요. 원래 우리나라 정부는 한글을 되게 천시했었거든요. 천시하는데 가부격대 개항기에 들어와서 청나라하고 거리가 이제 멀어지고 난 뒤에는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 색깔을 지운다고 중국 관련된 걸 다 이제 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한자 대신에 한글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예, 일본이 약간 그런 거 붙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야, 가부격 때는 이제 한글을 쓰겠다는 말을 해요. 그 이제 관공서 문자에 국한문을 혼용한다는 말을 공식화합니다. 아이고 천지개벽이야. 조선왕조에서는 그 좀 잘 나간 양반들이나 그 국가 관청문서는 한글을 쓰는 건 절대 없었거든요. 근데 국가 문서를 아예 국한문 혼용한다고 말했었고요. 아예 국가기관 내에 한글 연구소가 생깁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겁니다. 최초입니다. 이게 국문연구소예요. 1907년에. 자, 이게 스타트 같은 겁니다. 주시경과 지석영이 만든 이들의 노력으로 이제 한글 연구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조선학회 사건, 조선어 연구의 조선학회는 주시경의 제자들이 합니다. 이분은 1914년에 돌아가세요. 조선어 연구회는 1921년에, 학회는 31년에, 학회가 없어진 것은 조선학회 사건으로 없어지는데 1942년에 없어집니다. 20년대, 30년대, 40년대 사건들입니다. 이건 42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분은 10년대 돌아가시고요. 14년에 그 주시경의 제자들이 만든 게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입니다. 한국 통사는 이제 박은식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통사를 만든 겁니다. 근대적 통사를. 삼면필치를 헐버트가 한 거고요. 자, 여의당 전선은 박은식과 신채호가 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그 감옥에 체포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의 후배들이 있는데 그 후배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 그 후배들을 정문안이라고 합니다. 정문안.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게 민족주의 사학자 1세대고요. 이게 민족주의 사학자 2세대입니다. 자, 이분들은 국권피탈 전환 시기, 1910년 전환 시기부터 20년대까지 활동을 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30년대 활동을 이어가는데 이 30년대 역사학 운동을 전개한 게 조선학 운동이에요. 조선학 운동의 시작이 정약용 서거 99주년을 계기로 정약용의 책들을 모아서 간행하겠다. 이게 여의당 전서입니다. 여의당의 정약용의 호예요. 정약용의 책들을 모아서 간행하겠다. 일본 니네만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막 우리도 역사 속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 이러면서 한국의 정신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했었던 겁니다. 실학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이때 정립이 돼요. 우리가 배우는 그 실학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후학들이 이제 실학을 더 발전시켜갖고 우리 이제 역사 공부할 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 들어와서든 아니면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든 실학이라는 걸 중요하게 다루게 된 게 요분들 시작을 해서 현대 역사학자들이 실학을 연구 많이 해갖고 이제 하나의 체계화시켜서 그 실학이라는 걸 공부하게 된 겁니다. 물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할 게 많아졌고 싫을 수도 있지만 우리 역사에 큰 체계를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 했다? 박신이 아닙니다. 정문안이 한 겁니다.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같은 사람이 한 겁니다. 1934년에 있었던 겁니다. 30년대. 답은 1번입니다. 자, 대한제국 말기부터 우리나라를 이제 망하지 않게 하려고 지키려고 민족운동이 태동하게 되는데요. 민족운동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식하게 싸우면 안 된다. 사람들을 빨리 깨쳐야 된다. 라는 계몽운동이 있었고요. 이른바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갖고 우리 한국인들을 진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의병은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바로 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나선 사람들을 의병이라고 합니다. 요때까지는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나라 망합니다. 국망되고 나서는 이제 둘이 싸울 일이 없어요. 일본이라는 적이 너무 명확해진 겁니다. 계몽단체는 일본을 모델로 생각했습니다. 의병은 완전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합쳐지기 힘들었었는데 국망은 일본이 적이 맞구나라는 것을 이제 심각하게 심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계몽과 의병이 통합을 하게 되는데 요 시기 때 국망 직전에는 통합의 분위기만 나타났었어요. 그게 신민회입니다. 계몽과 의병이 함께 활동합니다. 함께 활동하는 계기를 만들었었던 것이고요. 같이 갈 수 있다는 어떤 발판을 만들었었던 거고, 실제 통합된 게 이제 그 박상진이 했었던 대항 광복회입니다. 둘이 회라고 합니다. 회. 그래서 광복회는 계몽과 의병이 통합됐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요즘 한동검에서 거의 한 회도 빠지지 않고 매번 나오고 있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근데 10년대가 들어서는 계몽과 의병은 이제 의견 일치를 받는데 새로운 게 대립하게 돼요. 야, 그럼 독립하고 난 데는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될까? 나는 왕이 없는 국가를 갔으면 좋겠어. 서양처럼 왕이 없이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아서 하는 나라로 갔으면 좋겠어. 공화주의를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 왕도 한이 서린 사람이야. 쟤도 불쌍하잖아. 다시 나는 왕족 국가로 갈래. 이 두 가지가 대립했었어요. 10년대는. 자, 그러다가 3.1운동이 끝나고 나면서 사실 이 대립은 이제 없어지고요. 거의 공화주의로 수렴된다고 합니다. 실제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임시정부 3개는 다 공화주의를 표방했었거든. 자, 그래서 사실상 처음으로 공화주의를 주장했었던 게 뭐냐면 신민회고요. 그리고 국망 뒤에 나타났었던 건 그 광복회가, 대한 광복회가 또 공화주의를 표방하고요. 그리고 평양에 있었던 조선 국민회라는 게 또 공화주의를 표방합니다. 국민회는 미국에 있는 단체인데 이 미국에서 또 국민회 국내 지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하하하 신민회, 광복회, 국민회. 요게 공화주의를 표방한 10년대 대표적인 단체 3개입니다. 하하하. 신민회는 국가피탈 전에, 이 광복회 15년, 조선 국민회 17년. 요거는 이제 국가피탈 후에 있었던 겁니다. 자, 공화 정치를 표방했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때는 공화주의와 북벽주의가 대립하고 있었나 보다. 북벽주의를 표방했었던 대표적인 단체는 군부예요. 군부. 왕의 군부를 자처한 사람, 왕의 신하를 자처한 사람, 독립의군부라는 게 북벽주의를 표방합니다. 이런 대립이 있었나 보다. 그러다가 3.1운동 거치고 난 뒤에는 임시정부가 나왔는데 임시정부가 모두 공화주의를 채택했더라. 그래서 사실상 이 대립이 소멸된 걸로 본다 하는 겁니다. 자,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주장한 것은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계몽단체입니다. 여기 있었던 단체 말합니다. 파리 강해 독립청 제출을 했다. 임시정부 혹은 신한청년당이라는 게 있어요. 신한청년당. 자, 신한청년당에서 파리에 보냈다가 파리에 가 있는 김규식을 이제 임시정부의 직함으로 파리 강화 회의장에 보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한 겁니다. 국내 진공작전 계획했다. 이거는 이제 광복 직전에 임시정부가 한 겁니다. 미국과 연합했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입니다. 공동회는 지금 말하면 데모란 뜻이에요. 한자로 데모로 공동회라고 한 겁니다. 이 공동회는 98년에만 있었습니다. 독립협회가 주도한 공동회는 98년 말입니다. 1898년.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43번 한번 볼게요. 조선민족혁명당. 자, 5당 통합이라고 합니다. 통합운동은 그 국권피탈 전에는 계몽과 의병의 대립이 있었고, 이제 국권피탈 이후에 10년대는 계몽과 의병이 통합한 거고, 10년대는 복벽주의, 공화주의 대립이 있었다면은 3.1운동 이후에 이제 그 둘이 통합을 한 거고, 공화주의로. 3.1운동 이후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있었어요. 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통합한 게 20년대 신간에 30년대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38년에 뭐를 주축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3.1운동 이후에 만주에는 군단이 만들어집니다. 관내는 의열단과 임정이라는 게 있고요. 의열단은 만주에서 만들어졌다가 활동은 이제 중국 관내 와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로 보시면 돼요. 이제 20년대부터는 이 세 개가 쭉 갑니다. 20년대, 30년대, 40년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번만 정리를 해주세요. 3.1운동 이후에는 이게 한번 구축이 되고 이게 쭉 이 패턴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의열단 활동은 그 일종의 테러 활동하는 겁니다. 그 요인 암살, 기관 파괴 그런 걸 하는 겁니다. 20년대 그 폭발적으로 많이 했었고요. 임정은 정부기 때문에 정부 활동을 합니다. 지방 단체 만드는 게 연통제, 그리고 이제 교통 수단 만드는 게 교통국 같은 것들, 임시사료 편찬소 이런 것들 만드는 게 임정의 활동했었고요. 30년 들었으면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면서 이제 조중연합 활동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만주에 썼던 조중연합 활동은 그 한국 독립군이 호루군과 조선혁명군이 중국 의용군과 활동했다는 거 있죠. 거기에 있고요. 그 남쪽에는 그 중국 국민당 정부의 허락하에서 아예 그 의열단은 김원봉은 군사학교를 만듭니다.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만주가 이제 일본 땅에 들면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온 사람들이 군인들이잖아요. 이걸 흡수하기 위해서 간부학교라는 걸 만들어요. 김원봉이 발빨리 움직인 겁니다. 김군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시정부가 국민대표의 실패 이후에 완전히 그냥 조그마한 단체로 전락했거든요. 거기서 이제는 조중연합활동이라는 게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정부가 아직 살아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국단을 만들어갖고 이 김원봉이 했었던 투쟁을 30년대 여기서 합니다.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나타나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여기 통합의 분위기가 나타났었는데 통합을 여기서 주도합니다. 왜 김구가 주도를 못했었냐면은 임정은 임정법 통론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들어오려면은 너희가 임정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임정이 흡수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통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걸 욕하면 안 되는 게 김구가 없었다면 임정은 존재 자체를 못했습니다. 임정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임정을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라는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통합에는 약간 좀 삐끗했던 겁니다. 통합에는 항상 좀 소극적이었었다. 덕분에 누가? 김원봉이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민족혁명당이에요. 민족자, 혁명자 이게 들어가 있잖아. 좌우가 합쳐진 느낌이잖아요. 혁명당을 만들 때 35년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합쳐진 겁니다. 여기 김구는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고 따로 당을 만든 게 국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요. 이게 35년입니다. 김구 참여하지 않고 따로 만들어 그런 겁니다. 자, 이 국민당 이런 이름을 쓴 이유가 뭐냐면요. 임정의 당은 항상 한국독립당입니다. 한독당이에요. 근데 이때 이 이름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통합하고 야, 임정 너 이제 네가 주인이 아니야. 여기로 다 모였으니까 너는 이제 해체하라. 네가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했는데 김구가 그때도 안 해체하고 이제 버텼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오랫동안 망명정부를 유지한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여기 내려온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란 말이에요. 김원봉은 약간 좌파 쪽이고 좀 안 맞는단 말이야. 이게 삐끗삐끗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구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별도의 단체를 만든 겁니다. 정부를 안 없애고. 그때 이름을 붙인 게 여기 관내가 중국 국민당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국민당이라고 쓴 겁니다. 한국국민당이라고. 그러니까 졸지에 자기를 여당으로 만들고 이 혁명당을 야당으로 만든 겁니다. 명목상으로나마. 자, 종일전쟁 터지면서 있죠. 다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좌파만 모인 게 전선연맹이고요. 조선민족 전선명회, 조선민족 전선연맹. 우파만 따로 모인 게 광복진선이라고 합니다.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요 아래에 군대 만든 게 관내 지역에서 처음으로 군대 만든 게 만주는 일찍부터 군대가 있었고 관내 지역에서 처음으로 군대 만든 것은 일본 군대가 관내까지 쳐들어온 중일전쟁 이후입니다. 이게 조선의용대입니다. 요거 만들고 2년 뒤에 한국광복군이라는 게 임정에서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보면 됩니다. 이게 김원봉의 활동이라고요, 이게. 의열단의 활동. 30년대 활동은 간부혁대 만들어줬다 하시면 돼요. 자, 김원봉이 30년대 뭐 했대? 간부혁대 만들어줬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0년대 들어가면은 김원봉이 이제는 임정으로 흡수가 돼서 의열단 계통은 따로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정 쪽만 남게 되는 거예요, 40년대는. 자, 마지막 30년대 활동이 뭐라고요? 간부혁대 만들어줬다. 전선연맹까지 하면 간부혁전대 만들어줬다 하시면 됩니다. 김구는 이때 뭐 했대? 아, 이 사람 애국광이야, 애국광. 자, 애국단, 그리고 국민당, 그리고 광복진선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광복진선은 거의 안 나오고요. 봅시다. 자유시참변은 여기 말하는 겁니다. 봉은천간 대자할 때 노령으로 도망갔었는데 거기서 참변 겪고 왔다. 대전제령 전투는 이거 말하는 겁니다. 아,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쌍성부 대전제에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동부항일연구는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공산당은 안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안 내려오고 만져서 빨치산 활동을 계속 경계하다가 공산당만 모아서 중국과 조선의 공산당만 모아서 만든 게 동북항일연군입니다. 36년에. 동북이 만주란 뜻이에요. 항이라는 연합군대, 조중연합군대 말하는 겁니다. 자, 김원봉, 윤세주가 중국 관내에서 만들었다. 맞죠? 홍범도 부대 연합해서 청산리 했다. 이거는 김대진의 북루 군용서 말합니다. 청산리 전투. 김대진과 홍범도가 가장 대표적인 장군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우리가 이제 공화국 시기 구분하는 법이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분만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두 분의 대표적인 독재 정권인데 영구집권 체제를 유지하려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시기 구분을 일단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구분을 해두세요.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어떤 작전이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구분하시면 구분이 쉽습니다. 선거는 4년마다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나 박정희 대통령 때나 그 구분하시면 일단 그 앞에 뭔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63년은 그 전에 이제 군정부 세력됐었잖아요. 61년에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62년, 63년까지 이제 요 군대로 복귀하겠다 약속했지만 복귀 안 하고 정치인이 되기 위한 사전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공화당 창당하고 중앙정보부 만들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 되고요. 67년은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또 외워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65년이라고 했고요. 차관에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게 일본 차관, 미국 차관이 들어오는데 일본 차관은 한일 기본협정으로 미국 차관은 베트남 파병으로 들어옵니다. 이 돈이 들어오고 이 돈을 쓴 시기가
1970년입니다. 그러니까 65년, 70년이 아주 잘 나와요. 이 대통령 선거 외에 이 두 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쓴 시기다. 그리고 요 선거가 중요한데요. 원래 세 번은 못 나갑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두 번까지만 허용해요. 두 번까지. 그래서 세 번 나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개헌을 해야 됩니다. 이 사이에 있었던 게 개헌입니다. 369, 369라고 해갖고, 삼선 개헌. 이게 6차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69년에 있었어요. 369. 삼선 개헌은 69년에 있었다. 요걸 근거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럼 70년에 돈을 무지하게 써대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호응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의 트라우마가 있어갖고요. 또 영구 집권하나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쉽게 안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1년 선거는 되게 박빙이었었습니다. 이때 박빙이었었던 상대편이 누구였었냐면은 박정희하고 김대중이었었는데, 김대중이 전라도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전라도 대 경상도라는 대립구도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정치사에서의 지역 감정이라는 게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되게 아픈 생채기를 낸 선거예요, 이게. 이게 7대 대선, 럭키 세븐 7대 대선인데 되게 안 좋았던 선거입니다. 이 결과가 뭐냐면 경상북도에 표를 빼고 나면은 박정희가 졌나 비겼나 그래요.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이때는 지역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라도도 박정희 많이 찍고요. 부산도 김대중을 많이 찍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비슷했었는데 경상북도에서 100만 표 차이 난 게 이제 그게 결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다시 대통령 못하겠다라고 해갖고 그 다음에 영구 집권 진짜 만든 게 유신입니다. 70년에 다음에. 그리고 이 라이벌 죽여야지. 73년에 김대중 납치 사건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게 이거의 결과가 된 거예요. 자,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선 개헌이라고 하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세 번 나올 때는 삼선 개헌이라고 안 하고요.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완전 철폐했다라고 합니다. 그 4.45 입개헌 말하는 거죠. 삼선 개헌. 그 뒤에를 찾으라는 거죠. 내각 책임제. 우리나라 유일한 내각 책임제는 그 3.15 부정선거 뒤에 4.19 혁명 뒤에 있었던 이궁화국입니다. 60년에 있었던 그 이궁화국 정부가 유일한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 책임입니다. 경향신문 평화는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똑같이 그 대선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항상 대선 전에 개헌이 있다 보시면 돼요. 이 대선 전에는 아예 헌법 제정이 있었고, 재헌이 있었고, 이때 1차 개헌, 이거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때 2차 개헌, 4.45 개헌이라고 합니다. 4.45 입은 말 그대로 하나는 54년이라는 거고, 하나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했다는 겁니다. 요 시기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걸 56년의 위기라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82살에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조봉암이 라이벌로 뜹니다. 조봉암을 죽인 게 이때였었어요. 라이벌 죽인 게. 이걸 진보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진보당 사건.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새로 만들어요. 보안법 파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거에 대비해서 하는 거죠. 경향신문을 패가는 게 이때입니다. 경향신문이 그 민주당 법조에 지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보 경향이 있다 하시면 돼요. 진보 경향인 애들 다 죽였다 하시면 됩니다. 진보당 사건, 보안법 파동, 그리고 경향신문 패가냈다. 네 번째 선거에 대비해서 한 겁니다. 선거로 구분해 두시면 이해가 좀 돼요. 그래야지 덩어리 공부할 수 있고요. 낮게 공부하는 건 기억이 오래 안 갑니다. 단기 기억으로 끝납니다. 덩어리 만들었고 이미지화 시켜야지 이게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는. 59년이고요. 국가정원 최고회의는 5.16 군사정변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61년. 자,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조봉암과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이게 진보당 사건. 진보 경향이 있다. 진보당 사건. 요 사이를 말합니다. 요 선거 전 58년 말합니다. 자, 국회 해산, 헌법 효력의 일부 정리를 하면 10월 유신 선포되었다. 이게 여기 말하는 거죠. 자, 이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은 이 군인들 2명은 삼권분립 체제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까지 집어넣습니다. 되게 특이한 사례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킬러 문항을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50문항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드려갖고 62에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어서 바로 강의를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원예철 한국사 TV에 그 개념 강의를 제가 초단기 개념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 40강이 아니라 한 18강 전후로 해갖고 개념 강의 한 번을 다 들을 수 있게 심화 개념 강의를 만들어 올리고 있으니까요. 와서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보시고 키워드 엔제 보시면, 키워드 엔제 기출문제 보시면 한능검 심화 문제 1, 2, 3급을 따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키워드 엔제에 키워드는 그 파란색 글자로 단어에다가 이렇게 키워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것만 시험 직전에는 쭉 훑어보면서 시험장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복습까지 해서 더 이상 안 해도 될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